아빠의 할아버지야. 늙은이가 목발 짚고 왔구만. 도대체 제 아들 면회가 왜 안 되는 건가요? 20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거참 말귀를 못 알아먹으시네. 왜 이렇게 떼쓰는 거요? 지금 이 헌병의 말투 듣고 화 안 나세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목발 짚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퇴근길 차에서? 아니면 저녁 산책을 하며 들어주시는 건가요? 어떤 순간이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외곽 남강이 바다와 만나는 작은 포구에 박정환의 낚시점이 있었다. 67세의 박정환은 목발을 짚고 가게 앞에서 낚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의족이었다. 27년 전 해외 파병 중 입은 상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곧은 등과 단단한 어깨는 한때 해병 대사령부를 이끌었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보, 민석이한테서 안부 전화 온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가네요. 아내 순자가 가게 안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59살의 순자는 박정환보다 8살 어렸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 걱정만큼은 남편보다 더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2번은 전화했는데 박정환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신이 겪었던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해병대는 괜찮을 거야. 내가 있던 곳인데. 그래도요. 요즘 뉴스 보면 군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순자의 걱정에 박정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정환의 머릿속에 23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44살의 늦은 나이에 막내 아들을 얻었을 때의 감격이었다. 여보,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에 박정환은 목발을 짚고 뛰다시피 병실로 달려갔다. 갓 태어난 아들을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못해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두 딸은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박정환이 부상으로 전역한 후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뎠던 가족에게 막내 아들의 탄생은 새로운 희망이었다. 민서가 아빠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다오. 박정환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속삭였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는 순간 그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민석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해병대에 관심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해병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집안 곳곳에 걸린 해병대 관련 사진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아버지, 저도 해병이 되고 싶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박정환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박정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서가, 해병대는 쉬운 곳이 아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아들의 단호한 의지를 본 박정환은 결국 동의했다. 해병 정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항상 옳은 일을 해라. 해병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한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가게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박정환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령관님, 김창수입니다. 박정환이 현역 시절 가르쳤던 후배 중령이었다. 지금은 예편하여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김창수였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창수야, 무슨 일이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드님 부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돕니다. 박정환의 손이 수화기를 더 꽉 잡았다. 순자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다가왔다. 무슨 소문인가? 간부가 병사를 폭행했다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김창수가 말을 망설이자 박정환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빨리 말해. 박민석 상병입니다. 순간 박정환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바다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다.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정환은 대답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가? 아직 확인 중이지만 현재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납 비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박정환의 호흡이 가빠졌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했다. 고맙다, 창수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사령관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박정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목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자의 다급한 물음에 박정환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석이가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뭐라고요? 순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가봐야 해요. 우리 민석이가 어떻게 됐는지.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미안하다.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은 무슨, 당장 가서 민석이 데려와야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박정환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었다. 순자야, 진정해.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맞았다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정환도 마음은 같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된다. 이런 일은 내가 처리하는 게 좋겠다. 박정환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박정환은 옷을 갈아입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20대 후반 해병 수색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의 박정환은 부하들 사이에서 강철 소대장이라고 불렸다.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다. 소대장님, 저희를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한 부하가 물었을 때 박정환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런 박정환이었기에 부하들의 신뢰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해병 대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정작 내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고? 박정환의 가슴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박정환은 평소 입던 편한 바람막이와 모자를 꺼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다. 목발을 짚고 낡은 옷을 입은 채로는 그 누구도 한때 해병 대사령부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더 좋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박정환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오래된 신분증, 해병대 부사령관 시절에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박혀 있는 예비역 증명서였다. 여보,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오늘 중으로 연락하겠다.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순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정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도 자신만큼이나 아들이 걱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서가 아빠가 간다. 차고에서 10년 넘은 소나타를 끌어냈다. 목발을 조수석에 놓고 시동을 걸었다. 진주에서 창원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다. 차를 몰면서 박정환은 계속 생각했다. 군납비리? 그것과 아들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폭행을 당해야 했을까? 민석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오후 4시 박정환은 창원 해병대 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를 맞았다. 정문 초소에는 완전 군장을 한 젊은 헌병이 서 있었다. 박정환은 차에서 내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노인과 다를 바 없었다.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헌병은 박정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누구 면회입니까? 박민석 상병입니다.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박정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헌병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박민석 상병은 현재 면회 금지 상태입니다. 면회 금지요? 왜 그런가요? 부대 내부 사정으로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헌병의 차가운 대답에 박정환은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부대장님과 통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장님은 바쁘십니다. 헌병의 말투에는 배려나 예의가 전혀 없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다. 박정환은 목발을 짚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작스런 거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박정환은 정문 앞 벤치에 앉았다. 목발을 옆에 기대어 두고 부대 안을 바라봤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해병들의 모습. 저 안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만날 수조차 없다는 현실이 그를 절망스럽게 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정환의 마음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아들에게 해병 정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을까? 해병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혹시 그 때문에 민석이가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한때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목발을 짚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아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다. 오후 5시가 되자 부대에서 외박 나가는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문 앞에 앉아 있는 박정환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다. 저 아저씨 뭐지? 면회 온 것 같은데. 다리 불편해 보이시네. 젊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박정환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박정환은 그중 누군가가 아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싶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목발을 짚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망설여졌다.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민석이 아버지라고? 그럼 아들이 왜 면회를 못 받는지 물어볼 것이고, 박정환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간 부대 안이등병 생활관에서는 박정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야, 박민석, 여기 와봐. 최영철 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멍자국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라색으로 선명했고 입술 한쪽은 터져서 아직 딱지가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대위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민석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최영철 대위 앞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고? 너 같은 놈이 해병대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최영철 대위는 민석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민석이가 비틀거리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이 긴장했다.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야. 알겠어? 대답 안 해? 아, 맞다. 너 아빠가 찾으러 온다며? 최영철 대위의 입꼬리가 비뚤어졌다. 불쌍한 아빠. 목발 짚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던데? 헌병들한테 쫓겨났지?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부대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그래. 내 때문에 늙은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어. 어떤 기분이야? 최영철 대위는 민석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못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창피당하고 있는 기분이 어때?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께 이런 걱정을 끼칠 줄은 몰랐다. 최영철 대위는 민석이를 보며 일주일 전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말이다. 그날 민석이는 급식소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급식 납품업체 사장이 최영철 대위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다. 대위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가 들었나?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곧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민석이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납품업체에서 간부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이게 군납필이구나. 민석이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해병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고민하던 민석이는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또 목격했다. 급식소 창고에서 상한 식자재를 멀쩡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건 안 돼. 동료들이 먹는 음식인데. 민석이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석이의 계획은 최영철 대위에게 들키고 말았다. 야, 박민석, 너 뭐 하는 거야? 창고에서 나오는 민석이를 본 최영철 대위가 다가왔다. 아, 대위님. 그냥. 폰 뭐야? 뭘 찍었어? 최영철 대위가 민석이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사진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왜 찍었어? 그게, 이 새끼가. 최영철 대위의 주먹이 민석이의 얼굴을 가격했다. 민석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함부로 말하면 너만 손해야. 최영철 대위는 민석이를 발로 찼다.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하려고 했어? 부대장? 상급 부대? 아, 아닙니다. 거짓말. 이 사진 삭제해. 최영철 대위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다. 앞으로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일 없었던 거야. 알겠어? 민석이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최영철 대위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야, 박민석.
청소 다시 해. 네. 눈 없어? 여기 먼지 있잖아. 실제로는 깨끗했지만 민석이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너 같은 놈이 해병이라고? 아버지 창피하겠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모욕과 괴롭힘. 다른 병사들도 최영철 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민석이를 도울 수 없었다. 민석아, 괜찮냐? 같은 생활관의 김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건 너무해. 대위가 왜 저래? 민석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김수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형, 이거 정말 이상해요. 이등병 정우진이 상병 이준영에게 속삭였다. 뭐가? 최 대위가 민석이한테만 유독 심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들릴라. 이준영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민석이 아버지가 정문에 와 계신다던데? 진짜? 면회하러? 응. 근데 대위가 면회 금지시켰다더라. 이상하네. 왜? 병사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나서서 뭔가 할 수는 없었다. 최영철 대위의 권력 앞에서 그들도 약자일 뿐이었다. 최영철 대위에게는 박정환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 있었다. 20년 전 그가 이등병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박정환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기억. 그때 받았던 모욕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다. 박정환. 설마 그 박정환의 아들인가? 최영철은 민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슷한 얼굴형, 고든 자세. 점점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재미있겠는데.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그놈의 아들을. 최영철 대위의 입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니? 최영철 대위가 민석이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환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옛날에 해병대에 있었던 사람인가?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병대 부사령관이셨습니다. 부사령관? 최영철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 박정환이 부사령관까지 올라갔다는 말인가? 투스타. 소장까지 했다고? 네. 순간 최영철 대위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쾌감이 뒤섞였다. 그래. 그 잘난 박정환의 아들이 내 손에 있다. 같은 시간 진주의 집에서는 순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는 언제 연락 주실까? 순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했다.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우리 민석이가 정말 어떻게 된 걸까? 많이 다쳤을까? 순자는 민석이 어릴 때를 떠올렸다. 다른 아이들과 싸우고 와서 울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들. 그때도 작은 상처에 이렇게 걱정했는데 지금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 6시 박정환은 다시 일어나 초소로 향했다. 다른 헌병으로 교대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 아들 면회를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새로 온 헌병도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같은 대답을 했다. 박민석 상병은 면회 금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제 아들 안부를 묻는 겁니다. 박정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헌병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박정환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목발을 짚은 다리가 점점 아파왔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정환의 마음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 것이 잘못이었나? 해병 정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나? 한때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민서가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병사들이 부대를 나섰다. 그들은 정문 앞에 앉아 있는 박정환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다. 저 아저씨 아직도 계시네. 다리 불편해 보이시는데 안타깝다. 면회도 안 되는데 왜 계속 기다리실까? 젊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박정환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박정환은 그중 누군가가 아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후 7시 박정환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순자야. 여보,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는 괜찮아요?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정환의 가슴이 아팠다. 아직 면회를 못했다. 면회를 못했다고요? 왜요? 면회 금지라고 한다. 그럼 우리 민석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무능하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보, 오늘 밤은 집에 오세요. 내일 다시 가보시든지. 안 된다. 민석이를 보기 전까지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박정환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밤 9시가 되자 부대 주변이 조용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는 박정환의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다. 목발을 짚고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민서가, 아빠가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박정환은 부대 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같은 시간 부대 안 생활관에서는 민석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가 괜찮냐? 김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다. 내 아버지 정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민석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 집에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민석이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새벽 2시, 박정환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묵묵히 견뎠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었고 부대 주변은 고요했다. 오직 가로등 불빛과 그의 그림자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박정환의 마음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며칠이고 기다릴 각오였다. 목발에 기댄 채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러자 민석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 나도 해병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정의로운 마음이 뭐야? 남을 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그때의 대화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일까? 박정환은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오히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새벽 3시가 되자 박정환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창수야. 사령관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대에서 면회를 거절당했다. 민석이를 볼 수가 없어. 김창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면회 거절이라고요? 아버지인데? 그렇다. 면회 금지라고 하더군. 이상하네요. 보통 그런 경우는. 창수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창원 부대에 있는 사람 없나? 글쎄요.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줘. 민석이에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환은 다시 부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담장 너머에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민석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만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새벽 4시, 박정환은 벤치에서 잠든 듯 깨어있는 듯 몽롱한 상태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를 잠깨웠다. 그러자 25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90년대 후반 해병 수색대 대대장이었던 박정환은 부하들 사이에서 강철 대대장이라고 불렸다. 엄격하지만 공정했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다. 대대장님, 이등병 최영철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 부소대장이 보고했다. 무슨 사고? 후임병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박정환은 최영철을 불러들였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반항적인 눈빛을 한 20살 청년이었다. 최영철 이등병. 네. 왜 후임을 괴롭혔나? 괴롭힌 게 아닙니다. 군기를 잡아준 겁니다. 최영철의 말투에는 뻔뻔함이 묻어 있었다. 군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군기인가? 약하니까 단련시켜주는 겁니다. 박정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영철, 해병대가 뭔지 아나? 강한 부대입니다. 틀렸다. 해병대는 정의로운 부대다. 강하기만 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건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 박정환은 최영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앞으로 후임 괴롭히는 일 없기를 바란다.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최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정환은 소말리아 파병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영철도 그 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대장님, 민간인 대피소 근처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규모는 대인질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발하면 대피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박정환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피소에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있었다. 폭발물 처리반은 언제 도착하나? 2시간 후입니다. 2시간이면 너무 늦다. 박정환은 직접 폭발물 제거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지뢰에 접근하여 신관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대대장님, 위험합니다. 물러서 있어라. 그때 최영철이 있었다. 박정환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 마지막 지뢰를 제거하려는 순간이었다. 숨겨져 있던 부비 트랩이 작동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박정환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최영철을 포함한 부하들이 급히 달려갔다. 대대장님, 박정환은 의식을 잃었지만 민간인들은 모두 안전했다. 그의 희생으로 수십 명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다. 독일 군병원에서 깨어난 박정환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해병 대사령관이었다. 고생했다, 박 대대장. 사령관님, 내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다. 자랑스럽다. 다리가. 걱정하지 마라. 다리 하나 없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박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계속 해병대에서 복무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우리에게는 내 같은 지휘관이 필요하다. 그 후 1년간의 재활을 거쳐 박정환은 복귀했다. 목발을 짚었지만 그의 정신력은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다. 대대장님, 돌아오셨군요. 부하들이 환영했다. 그들에게 박정환은 영웅이었다. 박정환은 재활 경험을 바탕으로 부하들의 정신력 강화에
더욱 힘썼다. 그의 리더십은 해병대 전체의 모범이 되었고 결국 부사령관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영철만은 달랐다. 그는 박정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존경과 질투, 그리고 어린 시절 받았던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박정환은 과거 회상에서 깨어났다. 새벽 5시였다. 최영철, 그때 그 아이가 대위가 되었다고? 박정환은 김창수에게서 들은 이름을 떠올렸다. 설마 그 최영철이 지금 민석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박정환의 가슴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다. 오전 8시 박정환은 다시 초소로 향했다. 밤새 기다린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면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헌병이 근무하고 있었다.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박정환입니다. 박민석 상병의 아버지입니다. 헌병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여전히 면회 금지 상태입니다. 하룻밤을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박정환의 간절한 목소리에 젊은 헌병이 잠시 망설였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 적어도 이 헌병은 예의가 있었다. 그럼 부대장님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하룻밤 기다렸다고.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부대 안에서는 박정환이 밤새 기다렸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야, 민석이 아버지 진짜 밤새 기다렸대? 목발 짚고? 응. 벤치에서 잠도 안 자고. 병사들 사이에서 동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하다. 왜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야? 최 대위가 막은 거 아니야? 그런데 최 대위는 왜 그러는 걸까? 수군거림이 커지자 최영철 대위도 신경이 쓰였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 최영철 대위가 소리쳤지만 병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태식 중령은 부대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박민석 상병 아버지가 정문에서 밤새 기다렸다고? 네. 목발을 짚고 계신데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김태식은 창문으로 정문을 내려다봤다.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박정환의 모습이 보였다. 왜 면회가 금지된 거지? 최영철 대위가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부대 내부 사정이라고. 김태식은 석연치 않았다. 아무리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버지의 면회까지 막을 이유는 없었다. 최 대위 불러와.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 최영철 대위가 부대장실에 들어왔다. 박민석 상병 면회 금지건에 대해 보고해. 부대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영철은 잠시 망설였다. 군기 위반이 있어서. 군기 위반? 어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김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개인적인 문제로 아버지 면회까지 막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 더구나 밤새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최영철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오늘 중으로 면회를 허용해. 하지만 명령이다. 오전 10시 박정환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령관님, 김창수입니다. 그래, 창수야. 확인해 봤습니다. 창원부대에 제가 아는 간부가 있어요. 누구인가? 김태식 중령입니다. 부대장이에요. 박정환은 그 이름을 떠올려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인가? 성실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까요? 아니다. 함부로 개입하면 민석이에게 해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박정환은 성급하게 뒷공작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전 11시 한 대의 택시가 부대 앞에 멈췄다. 순자가 내렸다. 여보. 박정아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순자야, 왜 여기까지?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서요. 순자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집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민석이가.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정아는 아내를 붙잡고 달랬다. 진정해. 곧 해결될 거야. 언제요?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순자의 절규에 박정아는 할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순자가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내가 민석이에게 해병 정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게 문제였을까봐. 무슨 소리예요? 정의롭게 살라고, 옳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육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민석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순자의 말에 박정아는 위로를 받았다. 사부 마이너스 진실의 편린들. 오후 1시 헌병이 박정환에게 다가왔다. 박정환님? 네. 부대장님께서 면회를 허용하신다고 합니다. 박정환과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은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20시간 만에 기적이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가 들어왔다. 박정환과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굴에 멍자국, 터진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민석아.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민석이도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많이 아팠나? 박정환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뭐야? 이게 괜찮아 보여? 순자가 울며 소리쳤다. 누가 그랬나? 박정환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석이는 망설였다. 말해봐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최영철 대위입니다. 박정환의 눈빛이 변했다. 역시 그 최영철이었다. 왜? 민석이는 일주일 전부터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군납 비리를 목격한 것, 신고하려다 발각된 것, 그리고 폭행당한 것까지. 그래서 면회 금지가 된 거구나. 네. 입을 다물라고. 박정환의 주먹이 떨렸다.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잘했다. 네.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 건 말이다.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버지까지 고생시켰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당한 일을 당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석아, 최영철 대위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냐? 네. 예전에 해병대에서 복무했다고 하던데요. 박정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세요?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의 상관이었다. 그럼 왜? 복잡한 사정이 있다. 박정환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아들에게 과거의 일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 민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계속 울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 내 아들이 이렇게 맞았는데. 순자의 분노는 최영철 대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방치한 군대 전체를 향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순자의 걱정에 박정환도 마음이 무거웠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헌병이 들어와 알렸다. 벌써요? 순자가 아쉬워했다. 민석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가 해결하겠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박정환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아버지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면회실을 나온 박정환과 순자는 말이 없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신고하겠다. 신고요? 군검찰과 상급부대에. 박정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러면 민석이가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더 늦으면 안 돼. 그때 김태식 부대장이 다가왔다. 박민석 상병 아버님이신가요? 네. 저는 김태식 중령입니다. 박정환은 김태식을 바라봤다. 진중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면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박정환을 부대장실로 안내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정환은 민석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군납비리, 폭행,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심각한 문제군요.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환은 잠시 망설였다. 네, 있습니다. 어떤 보직이셨는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김태식의 눈이 커졌다. 혹시 박정환 소장님이신가요? 네. 김태식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사령관님,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김태식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중령,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저 아들이 걱정되는 아버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김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최영철 대위를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고맙다. 사령관님, 혹시 최 대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박정환은 과거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런 일이. 김태식은 상황을 이해했다. 최영철 대위님, 부대장님께서 즉시 오시라고 합니다. 최영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장실로 향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와. 부대장실에 들어선 최영철은 박정환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최 대위, 박민석 상병 폭행건에 대해 설명해. 폭행이라니요? 단순한 훈육이었습니다. 훈육? 얼굴에 멍이 드는 것이 훈육인가?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군납비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는 거냐? 김태식이 책상을 쳤다. 최영철, 박정환이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다. 최영철은 박정환을 바라봤다. 25년 전 그 위험은 사라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사령관님, 내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 박정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최영철은 느낄 수 있었다. 그게 왜? 최영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가? 박정환의 직격탄에 최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최 대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참작하겠다. 김태식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최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모든 것이? 군납비리도 폭행도. 최영철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된 비리, 그것을 알아챈 민석이에 대한 폭행, 그리고 과거 박정환에 대한 원한까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괴롭혔다는 말인가? 김태식이 분노했다.
죄송합니다. 최영철이 무릎을 꿇었다. 최영철,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정환이 일어났다. 해병대가 뭔가? 대답해. 강한 부대입니다. 틀렸다. 박정환이 고개를 저었다. 해병대는 정의로운 부대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해병대의 정신인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나? 최영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최영철 대위는 즉시 직위 해제한다. 김태식이 선언했다. 그리고 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알겠습니다. 최영철이 일어나 박정환에게 다가갔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네, 내 아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박정환의 말에 최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민석이가 부대장실로 불려왔다. 민석아. 박정환이 아들을 부르며 최영철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단다. 최영철은 민석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를 괴롭힌 것은 해병대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민석이는 말없이 최영철을 바라봤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최영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영철 대위의 직위 해제 소식은 부대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진짜 해제됐다고? 응. 박민석이 아버지가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다더라. 헐.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거구나.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정환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졌다. 목발 짚은 투스타 소장님이시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아들을 위해 20시간을 기다리셨다니.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해병대 전설, 아들 사랑으로 다시 화제. 목발 짚은 아버지의 20시간 기다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싶다. 해병대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지만 박정환은 언론의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너무 과하게 보도하는 것 같아. 순자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일주일 후 민석이는 정상적인 부대 생활로 복귀했다.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나았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민석아, 괜찮냐?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김수호가 감탄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셨다니 믿어지지 않아.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겠어. 동료들의 반응에 민석이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최영철 대위 대신 새로운 대위가 부임했다. 이진우 대위 35살에 젊고 정의로운 간부였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진우 대위입니다. 안녕하십니다.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부정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옳은 일을 하십시오. 이진우 대위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박민석 상병. 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해병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부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문화 개선에 나섰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 정의로운 해병 교육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 간부 회의에서 김태식이 발표했다. 그리고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간부들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각자 반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어. 병사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해. 박정환의 이야기는 전국의 해병부대에 전해졌다. 박정환 전 부사령관의 정신을 본받자 우리도 정의로운 해병대를 만들어야 한다. 각 부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병영 문화 개선에 나섰다. 해병대사령부에서도 주목했다. 박정환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해병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간부들에게 말했다. 정군에 걸쳐 이런 정신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 민석이는 휴가를 나와 아버지와 바닷가를 걸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고생하셨죠? 고생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지. 하지만 목발 짚고 20시간을. 박정환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민석아, 아버지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네. 후회하지 않나? 신고하려고 했던 건 말이야.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으니까요. 박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뭐가요? 옳은 길을 택해줘서. 집에 돌아온 박정환과 민석이를 순자가 맞았다. 우리 민석이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봐.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워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순자의 말에 민석이는 환하게 웃었다. 어느 일요일 김철호를 비롯한 몇몇 해병 전우들이 박정환의 낚시점을 찾았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라. 멀리서 고생했다. 전우들은 박정환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사령관님 덕분에 해병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래 살아있었어. 아닙니다. 요즘 젊은 해병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김철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어떻게? 더 당당해졌어요. 옳지 않은 일에는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박정환은 민석이의 저녁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창원을 찾았다. 부대 정문에서 그를 맞은 것은 김태식 부대장이었다. 사령관님, 오랜만입니다. 김중령,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부대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혔다는 증거였다.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모든 것이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저녁 식장에서 민석이가 나왔다. 이제는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고생 많았다, 아들아. 부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박민석 상병은 정말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박정환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석이가 힘차게 대답했다. 저녁식을 마친 후 가족은 부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제 뭘 할 생각이냐? 박정환이 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민석이의 말에 박정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몇 달 후 민석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지역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석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동료들이 칭찬했다.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민석이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 노력했다. 혹시 예전에 군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한 동료가 물었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박정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정환이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정환은 여전히 겸손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같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사양하겠습니다. 박정환이 거절했다. 왜요, 여보? 순자가 물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정환은 화려한 것보다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다. 민석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작은 불편사항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민석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좋아졌어요. 주민들이 고마워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민석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박정환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위한 용기,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정신. 각종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그의 사례가 인용되었다. 대학가에서는 박정환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젊은이들이 그의 정신을 본받으려 하는 현상이었다. 8부- 영원한 가르침. 마지막 교훈. 어느 일요일 오후 박정환과 민석이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아버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무엇이?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정환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민석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해병은 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아야 한다는 것이죠? 민석이가 먼저 대답했다. 그렇다. 힘은 정의를 위해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아버지가 되면, 네, 내 아이에게도 이런 정신을 전해주거라. 약속드릴게요. 부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환이 형님을 보니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정환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목발은 옆에 기대어 두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민석이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정혜도 올바르게 클 것이다. 박정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도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정환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항상 옳은 길을 걸어라.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해병은 강해야 한다. 하지만 옳아야 더 강하다. 이것이 그가 평생 간직해온 신념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아들을 위해 목발을 짚고 20시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결국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환이 남긴 정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할 것이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박정한 씨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위대한 정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목발을 짚은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던 분이 실은 해병대의 전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